등장하자마자 탄성이 터질 수밖에 없는 네, 오늘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지금 스크린에 떠 있고요. 이 QR코드 눌러서 들어오시면 오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 보시고 느끼셨던 소감을 남겨주셔도 좋고, 오늘 자리하신 게스트분들께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화 중간에 여러분의 질문까지 취합을 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겐 너무 소중한 나의 은혜 역을 맡은 정서연입니다. 저희 영화 많이 봐주시고 시청각 장애인 단독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저한테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직 역을 맡은 진구입니다. 네, 옆에서 서현 양이 얘기한 대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한 단독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자리 나눠서 그 법이 빨리 만들어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박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저도 많은 질문하고 많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겐 너무 소중한 너 공동 연출 맡은 이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대역이 상영한 그 영화 DCP가 색보정이 완전하지 않아서 많이 죄송하고요. 아마 다음번 극장에 여러분들이 티켓 끊어서 들어오실 때 훨씬 더 좋은 상태의 대역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오늘 어려운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영을 통해서 배려풀이 영화를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배려풀이 영화는 그 2011년, 2012년께부터 한국에서 특별히 영화 상영 그 DCP 버전 해가지고 배려풀이 버전으로 따로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50편이 넘는 작품들이 배려풀이 영화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그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그 자막으로 음향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자막이 있다던가,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자막으로 이 대사 처리 같은 것들이 나간다는 점, 자막과 음성 해설이 같이 있다는 점이 배려풀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들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게스트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의 감독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은 두 분 중에 먼저 마이크를 주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그 엑스세이라 불리던 지식이 사람되는 과정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영화인데, 일단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리고 어른 캐릭터의 조합이에요. 그들이 떠나는 어떤 로드무비의 성격도 있고 버디무비의 성격도 있고 이런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로 설정이 돼 있죠. 근데 둘 다 성인이라거나, 예를 들면 뭐 시청각 장애를 지닌 주인공이 성인일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의 조합이 가능한 인물 구조거든요. 게다가 혈연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이라는 캐릭터 설정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고요. 이런 캐릭터 조합을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먼저 갖다 아니, 마이크를 비웠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 작품 기획했었던 게
계기가 된 게 이제 200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시청각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대책이 전혀 없다고 교육 대책을 마련, 시급하게 마련하라는 권고안의 기사를 봤는데 그때 그 기사가 자기 같으면 전혀 눈에 안 들어왔을 텐데 그 무렵에 눈에 들어온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총각인데 그 무렵에 친구 아이를 몇 달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혼한 친구의 아이를 친구가 퇴근할 때까지 백수로 있던 제가 이제 돌보는 베이비시터를 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는 정말 천사 같은데 눈만 뜨면 악마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악마 같은 행동을 했을까 아니라 제가 아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치는 게 한 일주일쯤 됐을 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몸동작을 살짝 섞어서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거실 벽이 팔꿈치에 이렇게 맞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거실, 아파트 거실 벽이라는 게 속이 비어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구멍이 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충격이었고 아이도 충격이었고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 이제 아이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저는 이제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도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걸 전혀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장애를 외형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우리가 비장애인도 상당 부분 실제 생활에서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식이라는 비장애인이지만 아이를 잘 볼 수 없고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인물하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진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아이의 그런 조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그중에서 제식이 아이랑 지내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마도 감독님의 경험담에서 비롯이 됐던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진구 배우님께서는 이런 어떤 대사로도 있지만 휴머니즘의 어떤 모습을 아주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별 볼 일 없이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 아이로 인해서 좀 다른 삶의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바라보게 되는 이야기 구조들이 사실은 기존의 영화들에도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아주 거슬러 올라간다면 뭐 크게 보면 레온 같은 영화도 그런 영화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배우가 느끼는 이런 이야기의 매력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좀 별 볼 일 없이 살던 사람이 어린아이 혹은 다른 존재를 만나서 변화하게 되는 식의 이야기 구조에서 느끼는 매력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옆에 있는 정서연 양이 연기한 은혜라는 작은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화를 겪게 되는 인물을 그렸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영화들의 매력은 우리 주변에 충분히 봤을 법한, 지나쳤을 법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소소하게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들 덕분에 이런 영화들이 조금 더 많이 주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좀 편하게 보시는 이유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식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정서연 배우님의 첫 등장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다녀와서 일단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은혜는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물을 내리고 와서 빵을 집어서 탁자 밑에 들어가서 먹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표정이 이 영화에서 나온 전체 표정 중에 가장 슬프고 지치고 좀 힘들어 보이는 표정으로 등장을 한 것 같거든요. 그때 은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주셨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일 간 후에 돌아가셔서 집에 안 오니까 좀 지쳐가지고 하룻밤 기다려봤는데 안 오고 계속 반복해서 너무 지치니까 그렇게 혼자 탁자 밑에 가서 있는 건데 또 배고프니까 또 먹을 게 없는데 항상 엄마가 빵을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두고 가서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계속 먹는데 그게 또 너무 질리지만 그래도 좋아하니까 탁자 밑에 가서 그렇게 내 공간이니까 숨어서 누가 없는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숨어서 무슨 먹고 있는. 그 은혜의 등장이 좀 다소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아이는 매일같이 그런 일상을 보냈을 거라는 어떤 루틴이 그 행동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이 아이는 혼자 계속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공간에서 정말 말한 것처럼 자기만의 공간을 갖기 위해 테이블 밑에 그 작은 공간에 몸을 숨겨야 했을 거고, 말한 것처럼 질리는 음식이지만 이게 뭐 대일 위험이 있다거나 혹은 조리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빵으로 계속 연명하는 상황이 되고, 보호자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자세히 얘기를 들어가면 빈곤의 문제도 처해 있는 게 바로 이 모녀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가 엄마랑 살아왔는지 그 한 장면으로 함축해서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 게 이 영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이 시작된 때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년 이상이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이 영화를 풀어오면서 그 감독에게도 좀 영화를 바라보는 마음이 좀 시시각각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왔는지, 그럼에도 끝내 이 작품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나리오가 나와가지고 제가 영화진흥위원회에 지원을 시나리오 선정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게 2012년이고 정말 딱 만 10년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 여러 번 시나리오를 고쳐 쓰기도 하고, 그게 투자사에서 퇴짜를 받을 때마다 많이 고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사에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제가 착수하려고 시도했다가 빚도 조금 졌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한 10년 만에 제작에 들어가게 된 시나리오 자체는 오히려 뭔가 재밌어야 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을 다 털고, 사실은 되게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와 비장애인이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맛보지 못한 어떤 기쁨이지만 그런 일상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인간관계에서 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고, 또 그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기쁨의 흐르는 이야기, 그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되게 담백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감독님이, 권성모 감독님이 아무래도 여자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성취하고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권 감독님이랑 작업하게 된 것은 너무너무 다행이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지점이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영화에선 전혀 그런 느낌이 없지만 사회가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낯선 성인 남자와 아이를 한 공간에 두는 걸 바라보는 관객의 마음이 계속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밝혀주셨네요. 아까 얼굴이 계속 안 보인다고 채팅방에 반응을 주셔서 그 불안함을 계속 없애고 이 둘이 어디까지나 동등한 보호자 그리고 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정당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그 안전함을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것 역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구 배우가 연기한 제식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만 두고 봤을 때 이 사람의 리액션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단기간에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이 영화 안에서. 일단 은혜라는 인물을 만나고 집주인도 만나야 되고 같이 일하고 있었던 소속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정읍으로 옮겨서 정읍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은혜보다 더 큰 변화를 계속해서 겪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식이 조금 그때마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면들도 있어요. 누구랑 내가 같이 있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액션을 좀 다르게 만드는 것, 제식이 누구와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는 것, 이런 점이 좀 배우에게 표현의 어려움이자 동시에 재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질문이? 그래서 계속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제식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면을 연기해야 됐던 게 은혜 한 명만 상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좀 배우에게 어쩌면 가장 재미있는 점 혹은 어려운 점이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어떠셨는지 궁금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죠.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을 한 작품 속에서 만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경험인데 여러분들이 좀 영화 보시는 내내 자꾸 저만 나와서 좀 지루해하셨을 수도 있지만 배우 본인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고 따로 뭐 계산을 해서 이 인물과는 이런 말투와 이런 행동을 해야지 라고 계산을 하진 않았고 다행히 같이 연기해 주신 동료 배우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액션을 취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따른 리액션만을 취한 거고 오히려 서현 양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 장면에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온전한 저를 보여줄 수가 있었죠. 제식을 세상에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뭐 집주인 아줌마를 만난다든지 하면 본인도 모르게 뭔가 가식적인 모습도 보이게 되고 거짓적인 모습도 보이게 되는 그런 어른, 평범한 성인의 모습이었는데 이 아이랑 둘이 있을 때만큼은 아프면 아프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얘기할 줄 아는 좀 순수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서 이 영화가 은혜보다는 제식의 성장 영화가 아닌가를 점점 느끼는 매일매일 현장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마 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은혜라는 캐릭터가 시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역으로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사운드가 감소했다는 인상을 줘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듣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자박하는 세상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사운드 작업에 굉장히 생각보다 공을 들인 영화겠구나 짐작을 해보았는데 은혜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 세상에 대한 소리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권성모 감독님은 사운드 프로듀서 경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뭔가 사운드에 특화된 분이더라고요. 이 영화의 사운드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듣고 싶고요. 실제로 조금 더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사운드는 그 초기에 이 영화를 전적으로 세팅할 때 사운드는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아마 눈치채지는 못하셨을 텐데 사운드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전체 볼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볼륨이 좀 적다는 거는
장인의 승부 연애가 약간씩 내는 소리에 민감하게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많이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그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통 방식, 그걸 좀 강조하려고 많이 썼습니다. 특히 그 집안에서의 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 영화가 얼마나 설계를 세심하게 했는지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영 배우님은 여기에서 은혜가 단어로만 말을 하잖아요. 뭐 아빠, 빵, 뭐 눈물 이런 식의 단어를 수박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은혜가 언젠가 은혜만의 말하는 법을 익혀서 어떤 식으로든 제식 아빠에게 그런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제일 먼저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겐 너무 소중한 제식상수. 실제로 그런 말을 듣는 제식 삼촌은 또 눈물이 푹푹 쏟아지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눈물이 쏟아지겠네요. 근데 여기서 손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연기를 볼 때는 다 말도 잘하고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연기가 훨씬 많은데, 여기서는 테이블을 막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될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손을 굉장히 많이 쓰는 연기를 하면서 이건 좀 새로운 느낌인데?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다른 역할에서는 다 보이고 들리고 해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역할에서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눈보다 손이 먼저 가야 되니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비가 올 때나 비를 만져보는 거나 차량을 만지거나 뭐 빵을 만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좀 기억나는 재미있는 일 있어요? 비를 만질 때는 어땠어요? 비를 만질 때는 되게 차가웠고, 은하한테는 또 새로운 느낌이니까 밖에 나와서 그런 걸 새롭게 만져봐서 은하한테는 되게 신기했을 것 같고, 그 찰흙으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만질 때 약간 텁텁해가지고 뭔가 말라서 피부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데 제 식삼촌이 이건 좋은 흙이라서 피부가 더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놀랬어요. 피부가 이렇게 좋은 비결이 있었군요. 아까 채팅방에 서연 배우가 몇 살이냐고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2014년생입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는 7살이었죠? 네,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예요. 그죠? 7살 때. 네, 영화를 7살 때 찍은 배우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채팅방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영화 안에서는 다행히 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는 생각도 드는 결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를 상상을 해보면 사실 마음이 조금 답답하죠. 이게 뭐 아동보호법의 보호자 조항 같은 것들이 디테일하게 바뀌지 않는 한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요원해 보이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결말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의 결말을 두고도 감독님께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결말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결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결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몇 가지 이감독님하고 해드리는 것은 일단 장인을 돌보는
인간성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혹시나 인간적으로 해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거여서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폭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이 커서 조금 열어두는 결말을 했었고, 저는 이 결말이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 두 사람의 그 미래를 그릴 수는 없었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결말 중에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이 있는데 개인에게 이런 저희 그 제작하면서 한 가지 영향이 되는 것은 어떤 장애인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책임지게 하는 사회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은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책임, 아주 개인적인 책임이나 도덕성에 의탁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도 조금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열린 결말도 그렇게 제시이 자신의 도덕성에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지 않는 결말로 만들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이 결말은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말은 똑같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족에 대한 개념이 특별히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뒤에 후일담을 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서로 앉는 장면이 행복하게 보이려면 가족에 대한 개념이 혈연을 넘어서는 어떤 가족에 대한 개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우리나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도 상당히 분분하고 현실적으로 아직 법적인 그런 부분이 뭐랄까 여전히 과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해놓고 보면 그게 암울할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결말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극 속에 등장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면서 더 나은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 영화가 끝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이 작품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족의 넓게 봐서는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 남겨주고 계셔서요. 책방 위주의 질문들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채팅방에 올라온 그 질문을 해주신 분들을 뽑아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선물을 받으실 분을 제가 정말 열심히 한 분을 골랐어요. 이분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과학 박경이라는 대화를 주신 분께서 긴 감상과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이 왜 길게 남겨주셨냐면 특수교육학과 전공생이시래요. 특수교육학과 공공학번입니다.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시각장애 학교에서 보조교사로서 시청각 지체 중도 장애 학생들을 도맡아 교육보다는 양육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 전공자로서 너무 무관심하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일단 보고 나가실 때 그 시청각 장애인 지킴이가 되실 수 있는 그 QR코드가 있는 이걸 나눠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헬렌 켈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팜플렛을 같이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이분이 질문 주신 건 그 헬렌 켈러를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가 이 영화를 보고 캠페인에 참여하여 서명한 것이 차후 어떻게 활용이 될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고요. 이분께는 두 주연 배우의 사인이 있는 시나리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지금 서명운동에 이제 동참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시청각 장애인 단독 법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장애인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유형이 총 15가지가 있어요. 그 15가지는 물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다 지체 이런 장애도 있고 그런데 시청각 장애는 별도로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청각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싶으면 시각 혹은 청각 중에 등록되어 있는 쪽에서 받든지 아니면 조금 도움을 받으면 우리 극속에서처럼 청각이 필요하면 청각 쪽에서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청각 장애라는 것이 두 가지 장애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어느 한쪽의 교육을 했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유형, 그러니까 별도의 장애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별도의 장애로 법적으로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그 장애에 해당되는 법적인 어떤 지원 조치랄지 복지 제도가 마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함께 누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숫자가 지금 법적으로 2019년도에 추진했던 법안 자체도 아직 그게 제대로 중인데 이게 5천에서 10,000명 정도의 아마 추정이에요. 이건 순전히 인구 대비 어떤 통계상의 추정치일 뿐인데 그 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가에서 유권자들의 어떤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2008년도에 내려진 권고안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영화로 보면 라이언 1명 구하기 위해서도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사회적으로 부딪히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목표점을 보여주는 관점에서라도 반드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다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마련이 돼서 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조금 더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노력들이 큰 기적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극장 밖에 나가실 때 팜플렛을 꼭 자세하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이나 복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수준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비교를 해드리겠고요. 배우들에게도 차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그 미랄복지재단에서 준비한 컵 혹은 사인 포스터 중에 하나를 아마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은 배우님, 시청각 장애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 주셨어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몰입하셨대요. 연기를 하는 거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시청각 장애인 역을 연기하면서 눈보다 손이 먼저 가고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직 그 손으로만 만지고 세상을 알아가니까 눈보다 손으로 계속 만져서 먼저 가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웠던
다른 때 연기하는 거랑 다르게 그런 점이 어려웠었죠. 이 질문은 강민원 씨라는 대학원 신분께서 주셨는데요. 일단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제니라는 대학원 쓰시는 분께서 진고씨 때 주신 질문을 아까 제가 체크해뒀어요. 잠시만요. 뭐였지? 잠시만요. 질문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떻게 시간 겁니다. 잠시만요. 맞아요. 제니라는 대학원 쓰신 분께서 그 중간에 제식이 얼굴이 아프잖아요. 크게 맞았기 때문에 그때 은혜가 손으로 만져주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 하나가 있고 또 이후에 아빠라고 손바닥에 써주는 장면이 있죠. 그 둘 중에 어디에서 더 마음의 울림이 컸는지 그러니까 질문 드리면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 둘 중에 일단 처음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역시나 이제 맞고 온 그날 밤에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코 불어주던 은혜의 모습에 첫 번째 감동이 시작이 됐다면 더 큰 울림은 그 아빠를 이렇게 손에다가 적어줬던 마지막 장면인데 사실 그게 그 촬영을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진 않았었어요 저희가. 근데 서현 양의 부분만을 이제 찍는 장면이었는데 그날 서현 양을 보고 저는 이제 뒤통수 연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 뒤통수가 너무 좋으셨는지 감독님이 안 끊으시고 카메라를 그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다시 돌리셨어요. 원래는 찍고 조명도 바꿔서 제 앞모습을, 정면 모습을 이제 다시 찍으려고 해야 될 텐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원래 많은 배우들이 물론 뒤통수만 보일 때도 연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또 이 영화를 위해서 더 좋은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자기 본인이 정면 나올 때만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이제 쏟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뒤통수를 찍고 있는데도 막 뭘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눈치채신 감독님들께서 감사하게도 그걸 그대로 담아주셨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신 때 제 그 아빠라고 적어줬을 때 제 반응 리액션하는 제 얼굴들 저 모습이죠? 저 모습이 사실은 계획된 게 아니라 원래 제 뒤통수에 있던 카메라가 앞으로 와서 탄생된 장면입니다. 근데 어쩌다 얘기가 저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서현 양이 저 손에다가 아빠라고 써주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막 외치고 있었어요. 감독님이랑 모든 스태프들이 도와줘서 지금 내 정면 모습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면 NG가 난다면 다시 저런 건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면서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촬영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프로들 마음이 통해서 저 장면을 담아주신 것 같아서 진심은 다 통했으니 저런 장면을 찍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계획되지 않았는데 정말 명장면처럼 얻어걸렸다고 하기 너무 좋은 것인데 어쨌든 그런 컷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고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인데 이 영화에도 바로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진구 배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늘이라는 대학원 쓰시는 분께서 서현 배우께 질문 주셨어요. 서현 배우님은 은혜가 자라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는 커서도 시청각 장애인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헬렌캐터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그죠? 네. 네. 감사하고요.
그냥 점으로 대한명을 쓰시는 분께서 마지막에 제식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제식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저한테 한 질문이시겠죠? 그렇죠? 원작자한테 한 질문은 아니고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느끼신 거랑 똑같죠. 아무리 개쓰레기처럼 진짜 한심하게 살아왔던 아저씨더라도 저 상황에서 저렇게 놓고 가는데 마음이 편할 리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수많은 생각 끝에 보육원에 이제 맡기고 돌아섰겠지만 그 잠깐의 틈 동안 은혜가 또 저를 찾아와주는 모습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겠죠. 그래서 찍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마 여러분들이랑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이 친구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젠 갚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에 손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마이크 드신 김에 또 하나의 쉽지 않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영화라는 드라마 쓰시는 분께서 진고 배우님 혹시 제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시간이라든지. 이미 영화를 여러분들은 다 보셨으니까 고마운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힘들 때는 이제 제가 그래도 제식보다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소주 한 잔 사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은혜를 같이 찾아가면 언제든지 사줄 테니까 연락 좀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락해라. 네, 그렇죠. 뭐 배우가 그렇다는 게 어쩌겠어요. 제가 연락해라. 라는 마지막 제가 연락하라. 마지막 질문을 서현 배우님께 드려야겠어요. 아무래도 빵을 먹는 장면이 많아서 빵 질문이 되게 많은데 45라는 사람을 쓰시는 분께서 은혜가 빵 먹는 것 중에 마지막 장면에 저는 팥빵만 먹는 것만 본 것 같아요. 모두 다 팥빵이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요. 모두 다 팥빵이 아니고 다 다른 종류의 빵이었는데 제가 역할을 할 때마다 먹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신기했고 그 전에 역할에서도 에그타르트 빵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또 빵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실제로는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요. 먹을 줄 아는 어린이네요. 그럼 다음 역할할 때 떡볶이를 많이 먹는 어린이 역할하면 되게 좋겠네요. 네. 관계자 여러분들께 꼭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서현 양을 10시까지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채팅방에 아주 많은 반응들 보여주셨는데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서현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지금 오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봐주셔서 시청각 장애인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영화 이제 다 보셨으니까 혹시나 저희 영화에 미흡한 부분이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가난 거짓말로 되게 좋은 영화, 되게 재밌는 영화라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소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질문 받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 느낌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거칠고 어색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영화를 멋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할 때도 그렇고 시각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힘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영화를 어둡고 침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비록 그런 속에 있더라도 그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작은 씨앗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청각 장애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그분들의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권리가 꼭 쟁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했으니까 저는 저희 우리 정세현 배우하고 진구 배우 연기자로서 이렇게 사실은 그 전부를 거의 이렇게 끌고 가는 두 주역들인데 사실은 정세현 배우는 아역이라는 게 아무래도 어른 배우하고 달라가지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제일 걱정했던 건 7살짜리 아이가 힘들면 당연히 떼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7살짜리 아이가 떼를 썼을 때 사실은 저희 스태프들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서연이가 건강하고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였고 현장에서 저는 우리 진구 배우야 워낙 그 연기에 진정성이 있고 좋은 배우라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 작업은 이번에 처음 하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봐서 별로 그렇게 지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지적이고 이렇게 학습된 거와는 다르게 너무너무 감각적으로 연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점이 연출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편했어요. 뭘 특별히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본인이 연기의 어떤 감정선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너무너무 준비를 잘해줘서 제가 했던 것은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냥 몸 없는 와인에 취해 있었던 것밖에 없었는데 너무너무 현장에서 거의 4장면 나오잖아요. 4장면 톤을 잡아가고 그리고 함께하는 아역 배우의 연기를 미리들 해주고 또 힘든 부분들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촬영이 지속되다 보면 현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전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주연 배우가 사실 예민하면 스태프들이 엄청 힘들죠. 근데 그런 부분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저 같았으면 상당히 성격이 급한 편이라 의자라도 한번 찼을 법한데 정말 화 안 내더라고요.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상남자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쇠고기를 스태프들한테 저 촬영이 끝나고 이동하면서 샀었고 군산에서 마지막 그 쪽파티 치킨 파티도 친구가 해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상남자 가게랑 소 잘 사는 상남자고 진짜 계시는 않는데 소고기와 치킨이 있는 한 친구가 그 당시에는 5인 그 이상 모임 금지가 없었던 시절이어서 합법적으로 잘 샀습니다. 빨리 풀려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미담인데 미담 아닌데 미담을 지금 묘한 기분인데 어쨌든 고기도 잘 사고
그리고 지적인 배우 진구 씨와 그리고 청자 아역 배우 서연님과 같이 한 오늘 집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에 개봉한 영화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끝나고 나가실 때 아까 질문 당첨되셨던 분들 꼭 선물 받아가시고 판별리 내용도 유의 깊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